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체결한 이 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은 한반도 및 영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약이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루텐코 차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그러한 방문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고 2단계에서 서명돼야 할 서류들을 위한 특정한 기반이 진전되면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 지구에 3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 학교 2곳에 2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난민 캠프 중 하나인 샤티 캠프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가족 소유로 이번 공습으로 하니예의 여동생과 다른 친척들이 사망했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에 관여했던 무장 세력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 주민들이 재앙적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는 25일 보고서를 내고 가자지구 주민의 약 20%에 해당되는 49만 5천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근, 탈진을 포함한 재앙적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현지 가구 절반 이상은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20% 이상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자 전역에서 기근이 지속될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4일 린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레이시 대사가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다고 ICC는 밝혔습니다. ICC는 또 2022년 10월 10일부터 적어도 2023년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에 이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전 국방장관 등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ICC 가입국이 아니며 러시아에 대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는 워싱턴 선언 이행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북한이 한국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새로운 방식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 국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최고는 21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영내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strategic initiatives that have been launched.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구산 제공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이 워싱턴 선언 이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영내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영내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초점이 달라진 것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에 대해 이러한 협력 관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이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at North Korea gets in exchange, and they could be associated with this. 그러면서 북러 합의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다음 단계의 조치 및 억지력 강화 등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편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China is
is somewhat anxious about what's going on. 중국이 between 러시아와 북한 Russia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그들의 일부 상호작용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 심화로 인해 북한이 동북아시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까 봐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 침범과 도발적인 발언, 대화 거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력개발부 차관보는 북러 정상회담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함의를 묻는 VOA의 질문에 캠벨 부장관이 암시하는 것과 반대로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bad because I think it's going to increase, contra what Kurt Campbell is suggesting, it's going to increase the fact where we're getting depleted and we have legacy commitments. 이어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김정은은 아마도 푸틴으로부터 미사일과 핵기술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보닐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파워 국장은 북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이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China is put in a somewhat difficult spot because it does recognize longer term that Russia's ambi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린 China. 국장은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과 아마도 핵을 가진 북한을 더 기꺼이 용인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그것을 더 경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으로 언급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올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맞서 완전히 북한 편을 들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불행하게도 중국이 점점 더 러시아,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새로운 방식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 체결한 새 조약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 총 35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9일 마지막 살포 이후 약 보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 달 사이 5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번 살포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지난 20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통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의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9일 오후 심리전 차원의 맞대응을 위해 약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5차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다만 방송할 준비는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보낸 풍선 규모나 내용물로 미뤄 확전 의사는 없어 보인다며 한국 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 또한 북한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 조장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 도발인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그거를 또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거를 또 과도하게 대응하면은 한국 정부의 그 법적인 문제가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문제 제기는 되는 거죠. 우리도 날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원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해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루즈벨트함의 부산 입항을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최근 북러가 조약을 체결해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한 미한일 등의 규탄을 미국과 졸개들의 악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그리고 북러조약 체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한 루즈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김 부상이 담화에서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를 언급한 데 대해 8차 당대회 때 채택했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개발 중인 전략무기 체계의 시험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박사는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은 내년이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하반기에 실전 배치에 필요한 무기체계 시험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완벽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진수한 김근옥 영함의 SLBM 연속 발사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부상이 언급한 새로운 억제력 시위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은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 등을 규정한 새 조약 체결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탄약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달러 환율 급등 등 내부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 과도한 위기 국면을 만드는 데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미한의 군사 동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는 방식의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바다스리 6형 지대함 미사일도 본인들은 순항 미사일이죠. 순항 미사일도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사거리 1500에서 2000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수중 핵 드론이나 KN-23 같은 단거리 핵 투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타격 훈련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루즈벨트함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 국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24일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focus of the summit will be on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And we expect to have leaders.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태평양이 직면한 안보 우려가 나토 조약 제5조가 규정한 영역에서 직면한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가해지는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집단 안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교훈을 공유하고 비슷한 집단 위협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Lessons and to work together against similar collective threats. 일본과 한국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 협력하는 관행과 실용적인 협력 분야를 만들어갈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비판하면서 북러 협력 강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과거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에 반복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왔다면서 중국의 테러 지원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공작 기계의 70% 이상, 전장에 등장하는 전자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관리들에게 러시아를 훨씬 더 빨리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당분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 거래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러시아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와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관계가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만약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핵무기 모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서두를 것이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react in a very negative way, and I think that whatever relationship. 그러면서 한반도와 영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한국이 하는 일은 분명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권 독립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1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위협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의 발언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경우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 직접 공급을 발표하거나 이미 높은 수준의 미한일 양자 또는 3자 대북 억제 조치와 훈련의 템포를 급격히 높이는 등 즉각적인 대응, 보복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내 일부 보수층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미국과 재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궁극적으로 긴장과 분쟁의 위험만 높이는 성급한 반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 및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중국, 심지어 러시아와도 현명하고 효과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거래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러시아는 이미 석유와 식량, 군사기술 등 상당한 방식으로 북한을 돕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을 상당 부분 돕고 있고 또 군사기술 이전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란 겁니다. Now, I understand that this will lead to increased tensions between the ROK and Russia, but it seems to me that Russia has alread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란 걸 알린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라며 한러 양국 관계의 진전은 이제 러시아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정밀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한국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원조를 함으로써 러시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done the right thing right now. They've let Russia know that there will be a price for it to pa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보면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기술 지원을 북한에 계속할 경우 한국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실패로 끝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및 핵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북한에 계속 제공할 경우 한국으로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정밀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 많은 군사기술 지원을 해왔다며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든 안 보내든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utin's going to provide technology to North Korea whether or not South Korea sends weapons to Ukraine.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아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 미사일도 아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기술이 이전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러 간 외교는 계속돼야 하지만 푸틴의 전쟁 행보를 억제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지원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화책은 러시아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침략에 맞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최근 방북한 푸틴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과학, 핵 및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한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은 러시아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격에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한국 안보 약화 시도에 대한 합법적이고 중요한 대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러시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 다음 공은 러시아로 넘어갈 것이라며 푸틴의 방북과 김정은과의 회담은 러시아가 한국의 국익에 반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며 그럴 경우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그의 절박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동맹을 방불케 하는 합의문 역시 온갖 조건과 예외 조항을 섞은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잠수함 기술을 넘길 수 있지만 북한 러시아의 밀착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중러 간의 간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22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리차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방위 조약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중국에는 어떤 의미일지 존스턴 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Yeah, well, I think it says two things at once, really. One thing it says is it underscores really the stunning weakness.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푸틴 대통령의 정말 놀라운 약점이 드러난 건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에 추가 무기를 구걸하러 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아시아 동맹들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 관계에는 상당한 군사 기술 요소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죠. 미국, 일본, 한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도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도전이죠. 이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즉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건 완전한 군사동맹이 아닌가요? 이것이 러시아의 이익일까요? 러시아는 과거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한국 러시아 관계 파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롤리스 전 부차관님. In agreeing with Chris's points, this is a sign, as far as I'm concerned,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Mr. Putin. 존스턴 석좌 지적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건 푸틴의 절박함의 신호입니다. 그는 20여 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 포괄적 안보 합의, 이게 뭘 뜻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싸우고자 한다면 그건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투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은 모두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서 싸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던 그 시기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푸틴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도울 전략적 의지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푸틴에게는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정치적 선전으로 봅니다. 이건 거짓 약속에 불과하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존스턴 석좌의 지적처럼 문제는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 4조에서 즉시 서로 돕겠다고 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과 유엔 헌장에 구속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걸까요? Absolutely. In fact, again, they keep using the word comprehensive, but they keep caveating it. And I think 물론입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포괄적이란 말을 쓰지만 거기에 주의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두 나라 모두 일종의 조건을 걸어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맹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친구를 찾는 겁니다. 남은 친구가 없을 때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이전 말고는 실질적 군사적 위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방어하려고 조종사나 비행기를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거짓 약속이나 가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 군사 역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갈까요? 그건 러시아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할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요? So I think this depends on the level of desperation that Putin feels, right? First, I want to echo what Richard said. 그건 푸틴이 느끼는 절박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선 롤리스 전 부차관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제 말은 양국 모두 분쟁 발생 시 자동 상호 지원을 피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합의는 일방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지 분쟁을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얼버무리고 조건을 달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술 이전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푸틴의 절박함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푸틴이 평양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김정은도 푸틴을 위해 이런 식으로 카펫을 깔아주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탄도미사일이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추가 기술 제공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김정은이 푸틴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푸틴은 그의 전쟁에서 김정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추가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대가를 예상해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모두 거짓 약속이라고 하셨지만 푸틴이 이 시점에 김정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단 몇 시간 머물려고 24년 만에 평양까지 갔겠습니까? 그가 탄약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북한 인민군이나 북한 노동자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I really seriously doubt that. The whole relationship between Putin and China and Xi Jinping also reflects desperation.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과 중국 시진핑과의 관계도 푸틴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푸틴은 절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푸틴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든 북한의 포탄이든 중국의 기술이든 말이죠. 그는 필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평양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단단히 다져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단계는 중국과 북한, 이란의 지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역학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푸틴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푸틴은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군사기술 이전과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을 통해서 말이죠.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First, I would strongly endorse South Korean military support to Ukraine. I thought that from the beginning. I think the same would be true of Japan. 우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법률 등을 감안하면 좀 더 제약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내 협력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양자 관계 심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양국 간 방위에 관한 합의입니다.
양국 간 방위 관계 정상화와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다른 요점은 김정은과 푸틴이 새로운 일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모든 종류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상, 공중,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런 종류의 북러 협력의 결과죠. 이건 중국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김정은이나 푸틴의 내부 취약성이나 불안정을 반영하는 신호가 아닐까요?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김정은이나 푸틴 두 사람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Actually, I think it's been a bad year for the Kim regime. It's been a bad year for the Putin regime. And what if I'm sitting in 사실 올해는 김정은 정권에 안 좋은 한 해였죠. 푸틴에게도 안 좋은 한 해였고요. 만약 제가 김정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옆에서 그저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지켜보았겠죠.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통합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기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물리치는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또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이 한국 전쟁에서 패배해 패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란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건 일본과 한국이 함께 단합된 적대적 상황인 거죠. 한국에서는 미국 대선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다른 아시아 동맹들이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합니다. 한국도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해 선택지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자체 핵무장이 될 수도 있고요. It's always an option. And an option has a lot of pros and cons to i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continue to be discussed. 그건 항상 선택지입니다. 선택지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논의될 것이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재검토되고 있는 걸 압니다. 당신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많은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개발해서 배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배치하는 일종의 협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과 중국의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I agree with Richard. I still believe that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South Korea is not in South Korea's 롤리스 전 부차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PT 탈퇴에 따른 국제적 평판 비용과 자체 무기고 구축 비용 등이 엄청날 테고요. 제 생각엔 미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동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각자 몫에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국방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2%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일각에선 이번 조약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당장 북한에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러시아는 미한일 협력을 아시아의 나토로 간주하고 북한과의 장기적 협력을 전략으로 추구할지요? You know, it's possible. In fact, the Russians have seen this movie before and it didn't work out really well for them in 1953. 그럴 수 있죠. 사실 러시아는 비슷한 상황을 1953년에 경험했는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연루되는 걸 극도로 꺼릴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존스톤 석좌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한국 각각의 역량 향상입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이라면 이 협력 확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나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도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요. 올해나 지난해는 푸틴이나 김정은 정권, 시진핑과 중국 정권 모두에게 좋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에 관해 말하자면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몇 시간 전에 한중 외교 국방당국자들 간 2+2 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의 북러 동맹에 대한 경계심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 러시아 간 군사기술 이전과 군사협력, 무기 이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 말입니다. Recall the time back in the days when Richard was in the Pentagon. China became concerned about 롤리스 전 부차관이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에서 미군의 태세와 행동에 미칠 결과에 대해 우려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우려했고요.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했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학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데요. 러시아는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익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한데요. 북러 간 결탁이 영내에서 미-한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동으로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가 영내 안보 환경을 보는 시각차를 이용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을 더 심각하게 억제하도록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24일 BOA에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회의 방식이나 안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국가 등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회의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열린 북한 인권공개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0여 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사이버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한경북 도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최고온은 21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가 18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안주 최저 17도, 최고 29도, 남포 최저 18도, 최고 31도입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0도. 중강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9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6도, 최고 31도입니다.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8도, 최고 30도. 개성 최저 17도, 최고 31도. 사리원 최저 18도, 최고 32도. 신계 최저 16도, 최고 31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신포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16도, 최고 32도. 신포는 최저 17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9도, 최고는 25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고 최저 12도, 최고 26도.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2도.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23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9도, 최고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로 일다 오후에는 약간 낮아져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는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체결한 이 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은 한반도 및 영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약이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루테코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그러한 방문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고 이 단계에서 서명돼야 할 서류들을 위한 특정한 기반이 진전되면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 지구에 3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시티 내 학교 두 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 지구 난민 캠프 중 하나인 샤티 캠프와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의 가족 소유로 이번 공습으로 하니의 여동생과 다른 친척들이 사망했다고 가족과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에 관여했던 무장 세력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가자지구 주민들이 재앙적 수준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 IPC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의 약 20%에 해당되는 49만 5천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근, 탈진을 포함한 재앙적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현지 가구 절반 이상은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20% 이상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자 전역에서 기근이 지속될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4일 린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레이시 대사가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다고 ICC는 밝혔습니다. ICC는 또 2022년 10월 10일부터 적어도 2023년 3월 9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이 이들의 책임이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우크라이나 곳곳에 수많은 발전소와 변전소들의 대규모 공격이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전 국방장관 등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ICC 가입국이 아니며 러시아에 대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이구 전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25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이날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가 오후 2시 7분께 중국 북부 네이몽고 자치구 착륙장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이 25일 네이몽고 착륙장에 정확히 착륙했으며 정상 작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